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결혼식에 수백만 달러짜리 티아라를 쓰고 등장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진정한 예술 작품을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다고요? 하지만 바로 이런 일이 여러 유럽 공주들에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보물을 그들은 왜 거부했을까요? 그 첫 번째 주인의 비극적인 운명 이후 이 티아라에는 대체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걸까요? 한 나라의 주요 유물이자 위대함의 상징인 이 보물이 어떻게 박물관에 전시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걸까요? 단순한 미신이었을까요? 모두가 쉬쉬하는 거대한 가족 스캔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적 배신에 가까운 냉정한 재정적 계산이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그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전설적인 보물이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려면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유럽 최고 명문 귀족 가문의 대표들이 한데 모인 화려한 연회장의 눈부신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이아몬드에 반사되는 카메라 플래시, 잔잔히 흐르는 음악, 그리고 역사와 권력의 향기로 가득 찬 공기.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어떤 자기보다도 고고한 자세와 고요한 위엄을 뿜어내는 한 노부인이 서 있습니다. 바로 불가리아의 여왕 마르가리타입니다. 그녀의 흰 머리카락 위에는 차가운 보석의 빛깔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따뜻함까지 내뿜는 듯한 보물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불가리아의 플로에르드 리스 티아라입니다.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이 모습은 길고도 극적인 연대기의 마지막 장일 뿐입니다. 부르봉 가문의 문장인 백합 문양으로 장식된 이 티아라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진 왕좌의 상징이자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묵묵히 지켜본 유물입니다. 화려한 결혼식과 조용한 장례식, 왕실의 빛나는 영광과 망명의 쓸쓸한 먼지, 사랑과 배신, 그리고 망각까지. 이 티아라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티아라는 자신을 만든 이들과 첫 주인들, 심지어 자신이 탄생한 불가리아 왕국까지도 고스란히 겪어내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서사시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티아라 속 루비와 에메랄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하나하나가 티아라를 착용했던 이들의 운명 속에 굳어버린 눈물이거나 희망의 불꽃이라면 어떨까요? 플로에르드 리스 티아라의 탄생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려면 저희는 19세기 말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는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현기증 날 만큼 낙관적이고 기술 혁신이 폭발했으며 과시적인 사치가 만연했던 시대였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처럼 낡은 제국들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영광 속에서 빛나던 시기였지만 유럽 지도 위에는 새롭고 젊은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가리아 공국이었습니다. 1878년 수세기 동안 이어진 오스만 제국의 굴레에서 막 벗어나 유럽의 햇볕 아래 자신만의 자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나라였죠. 이 젊은 국가의 수장으로는 야심차고 정치적으로 노련한 작센 코부르크 고타 왕조의 페르디난트 1세 공작이 있었습니다. 독일 혈통으로 불가리아 왕좌에 선출된 그는 자신의 권력과 왕조가 강대국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뿐 아니라 왕조적 광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망 높은 왕실 가문의 일원과의 동맹이었죠. 그의 선택은 프랑스 왕족의 직계 후손인 부르봉 파르마의 마리 루이제 공주에게로 향했습니다. 1893년으로 예정된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축하 행사를 넘어 거대한 정치적 선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에는 그에 걸맞은 상징들이 필요했죠. 페르디난트 공작은 자신의 궁정 위상을 강조하고자 지역 장인들에게 의뢰하는 대신 당시 가장 명성 높은 보석상 중 하나인 비네 코에헤르트 가문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코에헤르트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황실의 공식 보석 공급처였습니다.
그들에게 결혼 선물을 주문한다는 것은 자신의 젊은 군주국을 가장 위대한 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세우겠다는 의미였죠. 페르디난트 공작이 빈의 보석상들에게 제시한 구상은 상징적인 다층성 면에서 천재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장신구가 아니라 진정한 왕조적 선언문이어야 했습니다. 티아라의 디자인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하나로 엮여야 했습니다. 바로 오래된 유럽의 위대함과 새로운 불가리아의 정신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부가 속한 프랑스 부르봉 왕실의 확고부동한 상징인 문장 리리, 즉 유명한 플로에르드 리스가,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리아 국기의 색상인 흰색, 녹색, 그리고 빨간색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로 구현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티아라는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하나의 연합을 구현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것은 페르디난트 공작과 마리 루이제 공주의 결혼일 뿐만 아니라 유서 깊은 부르봉 가문의 정통성과 불가리아 민족의 젊은 에너지가 결합하는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코에헤르트 가문의 보석상들은 이 복잡한 정치적 아이디어를 완벽한 예술 형태로 구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발칸반도에 새로운 강력한 왕조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걸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제를 훌륭히 해냈습니다. 잠시 역사와 소유주에 대한 생각은 잊고 마치 가스등 불빛 아래 작업대에서 몸을 구부린 보석 세공인처럼 티아라 자체를 바라봅시다. 코에헤르트 가문의 장인들이 금속과 보석으로 구상을 구현하며 보았던 방식으로 티아라를 살펴봅시다. 장신구의 기본은 가볍고 거의 무게감이 없는 아치형 틀인데 아마도 그 시대 가장 유행하고 진보적인 금속이었던 백금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백금만이 그 견고함과 은빛 백색 광택으로 이처럼 공기 같으면서도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는 주된 요소인 보석의 향연에서 시선을 뺏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작품의 정점은 세 개의 웅장한 문장 릴이 바로 그 플로에르드 리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용 나선형 무늬가 아니라 강력하고 건축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요소들입니다. 가장 크고 중앙에 위치한 리리는 마치 군주가 백성들 위에 군림하듯 다른 리리들 위로 우뚝 솟아 있으며, 양쪽에 조금 작은 크기의 두 리리는 조화롭고 위험 있는 대칭을 이룹니다. 이 리리들의 모든 선과 곡선은 이제 새로운 불가리아 왕조에 스며들게 될 부르봉 가문의 유구한 역사와 고귀함을 선언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이제 이 삼색 선언을 구성하는 보석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불가리아 국기의 흰색은 다이아몬드로 표현되었습니다. 쿠션 컷과 로즈 컷 등 수백 개의 오래된 방식으로 연마된 보석들이 놀라운 정성으로 선별되었습니다. 코에헤르트의 보석 세공사들은 단순히 다이아몬드를 틀에 박아 넣은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빛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석들은 한낮의 태양이든 무도회 촛불의 깜빡임이든 아주 작은 빗줄기라도 잡아내어 수많은 눈부신 불꽃으로 터져 나오도록 박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들의 총 중량은 엄청난 재산에 해당했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완벽한 순도와 색상 조합에 있었고, 이는 티아라를 차가운 불꽃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장신구의 심장은 색에서 고동칩니다. 초록색과 빨간색, 바로 에메랄드와 루비입니다. 완벽하게 같은 색조를 지닌 수십 개의 카보숑과 커팅된 보석을 찾는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위대한 보석 가문의 보석학자들을 애먹일 만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벨벳처럼 깊은 녹색을 띠는 엄선된 에메랄드는 젊은 불가리아의 비옥한 토지와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피처럼 풍부한 색조로 타오르는 루비 방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흘린 용기와 희생, 그리고 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감세공이 아니라 보석공예의 높은 예술입니다. 각 보석은 개별적이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난집, 즉 프롱 세팅으로 고정되어 빛이 사방에서 보석으로 침투하여 그 영혼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전체 구조는 공학적 정확성으로 균형을 이루어 그 인상적인 외관과 작은 도시의 연간 예산에 필적하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티아라가 무거운 짐이 아닌 소유주의 머리 장식 위에 가볍고 우아하게 놓이도록 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티아라를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을 말입니다. 백금의 차가운 매끄러움, 역사의 희미한 무게, 그리고 수백 개의 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의 물리적인 광채를 느껴보십시오. 소리 대신 보석에서 춤추는 빛의 무언의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이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가운 광물의 지질학적 특성과 인간의 뜨거운 정치가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용해된 유물입니다. 1893년 4월 20일 이탈리아 피아노레 빌라의 공기는 극도로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파르마 공작 가문의 영지인 이곳에는 발칸반도의 세력 구도를 바꿀 동맹을 목격하기 위해 유럽 귀족들의 꽃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모든 자귀와 계급, 정치적 음모는 그녀 마리 루이제 공주가 홀에 나타나자 빛을 잃었습니다. 젊고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한나라의 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장식하는 최종적이고 가장 웅장한 활용점정은 바로 새로운 티아라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첫 공식 석상이었고 일종의 실전 데뷔였습니다. 공주가 홀에 들어서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탄의 한숨이 터져 나왔고 곧바로 분석적인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빛나던 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즉위식 전의 즉위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빛나는 부르봉 가문의 다이아몬드 백합은 그녀의 과거와 영광스러운 가문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빛나던 불꽃 같은 루비와 깊은 에메랄드는 그녀의 미래를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파르마의 마리 루이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공작 부인이자 불가리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티아라는 그녀의 모습을 단순히 보완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보석의 광채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페르디난트 공작의 야망, 정치적 계산, 새로운 궁정의 재정적 위력 과시, 그리고 불가리아 국민에게 주어진 약속까지. 유럽의 심장부인 빈에서 만들어진 이 장신구는 이제 발칸 반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참석한 군주들과 외교관들에게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제부터 불가리아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의 반응은 파도와 같았습니다. 신문들은 앞다투어 결혼 선물의 화려함을 묘사했지만 그 중에서도 티아라가 사교계 뉴스 기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살롱, 런던의 클럽, 그리고 빈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정에서 티아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대담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부러워하며 그 엄청난 가치를 계산했으며 가장 통찰력 있는 이들은 그 안에 암호화된 정치적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그 4월의 이탈리아에서 플로에르드 리스 티아라는 코에헤르트 가문의 비싼 제품이라는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이름과 역사 그리고 운명을 얻었습니다. 그 승리의 순간의 분위기를 흡수하며 왕조적 성공의 상징이자 미래 위대함의 담보가 되었습니다. 그 첫 등장은 단순히 성공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유럽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의 전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첫 선을 보인 후 플로에르드 리스티아라는 다음의 중요한 행사를 기다리며 금괴 보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마리 루이제 공주에게는 거의 공식적인 예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젊은 불가리아 궁정의 현실 속에서 이 장신구는 사치가 아니라 실용적인 도구였습니다. 티아라는 모든 공식 행사, 외교 리셉션, 국빈 방문에서 그녀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티아라를 착용한 채 대부분의 공식 초상화를 찍었으며 이 초상화들은 유럽의 모든 왕실에 보내져 새로운 불가리아 군주국의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이 장신구는 그녀의 대중적 이미지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그녀의 명함이 되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불가리아의 공작 부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바로 이 티아라를 착용한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것을 착용한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그것을 지탱하며 결혼 선물을 왕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다른 유럽 공주들의 더욱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티아라들 속에서 마리 루이제의 티아라는 그 대담함과 거의 도전적인 상징성으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것은 큰 선원이었고 젊은 공작 부인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힘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1898년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공작의 결혼식에 그녀가 등장했던 일입니다. 유럽 귀족들의 눈부신 연회였던 이 자리에서 저마다 가문의 보석으로 빛을 겨루려 했던 수많은 여인들 사이에서 플로에르 드 리스티아라는 단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합스부르크가나 로마노프가의 오랜 다이아몬드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렬한 민족색을 담은 색채와 과감한 디자인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단순한 장식품의 아름다움을 넘어 그것이 상징하는 국가의 정치적 야망까지 회자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기의 가장 가슴저미는 그리고 상징적인 순간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직전에 찾아왔습니다. 1898년 말 이미 네 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 병세가 위중한 상태였던 마리 루이즈는 저명한 화가 필립 드 라슬로에게 여러 점의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이 그림들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꼈던 티아라를 착용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오늘날 이 초상화들을 바라보면 깊은 우수에 젖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화려한 복장을 한 군주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자신의 운명을 이미 직감한 듯 의무와 사랑, 그리고 짧지만 눈부셨던 삶의 상징을 마지막으로 착용하고 있는 연약한 젊은 여인을 목도하게 됩니다. 티아라는 그녀에게 부적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르봉 왕가의 백합 문양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과 루비와 에메랄드에서 불타오르듯 빛나던 새 조국에 대한 책임감까지, 이 장신구는 그녀가 명예롭게 받아들였던 자신의 운명의 물리적 구현체였습니다. 그녀는 이 티아라의 첫 주인이자 아마도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티아라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의미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899년 1월 불과 29세의 나이로 맞이한 그녀의 때 이른 죽음은 이 황금빛 서사를 갑작스레 끊어버렸습니다. 그 비극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젊은 궁정의 희망과 광채로 빛나던 티아라는 한순간에 유물로 변모했습니다. 티아라는 첫 주인의 기억을 영원히 흡수했으며 그 순간부터 그 빛은 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황후에 대한 옅은 슬픔의 그림자로 영원히 물들게 되었습니다. 황금시대는 막을 내렸고 티아라에게는 훨씬 더 복잡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황후 마리 루이즈가 세상을 떠나면서 티아라를 둘러쌌던 찬란한 빛은 희미해졌습니다. 기쁨과 승리를 위해 만들어졌던 장신구는 마치 고아처럼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과 비극으로 점철된 사물들이 그러하듯 그 주위로 어둠이 드리우고 소공어림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티아라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황제 페르디난트의 두 번째 아내인 황후 엘러노라는 거의 이 티아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왕비의 기억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 장신구가 단 하나의 운명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946년 왕정이 폐지되고 황실 가족이 불가리아를 떠나야 했을 때 티아라는 아예 시야에서 사라졌으며 그 빛은 망명의 혼란 속에 숨겨졌습니다. 바로 이 망각의 시기에 첫 번째 전설들이 탄생했습니다. 티아라의 슬픔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인의 너무나도 이르고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장신구가 부적에서 일종의 과부 왕관으로 변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런 문서적 증거도 없는 단순한 추측이자 아름답고 슬픈 신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조용한 비극의 아우라가 그 보물과 관련된 이후에 이미 실제적이고 기묘한 사건들을 풀어내는 열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근현대사의 미스터리는 바로 거듭된 거부 반응의 연속입니다. 마지막 불가리아 군주였던 시몬 폐하의 아들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티아라는 신부들의 결혼 장신구로 제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내며 거절당했습니다.
나중에 시몬 폐하의 친딸인 칼리나 공주 역시 결혼할 때 이 역사적인 유물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슬픔이 깃든 보석과 결혼을 엮고 싶지 않은 미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인 이유, 가령 티아라의 복잡하고 애국적인 디자인이 현대의 공주들에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구식으로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혹은 이러한 거절 뒤에는 숨겨진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저 추측할 뿐이지만 한 가지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왕실 티아라가 정작 그 후손들에게 외면당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일은 계속됩니다. 몇 년 전 충격적인 정보가 새어 나왔는데 티아라를 불가리아 박물관 중 한 곳에 전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상태가 참담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더 이상 전설이 아닌 거의 스캔들에 가깝습니다. 한 국가의 상징이자 코에헤르트 보석 공방의 걸작이 어쩌다 이토록 황폐해질 수 있었을까요? 망명 시기에 보관상의 단순한 부주의였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경우 팔기 위해 보석을 빼내려는 시도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마지막 소유주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공공연히 말하기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전의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티아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석 전문가들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그 장신구의 행방은 알비온 미술품 개인 소장품으로 이어집니다. 추정상 판매됨이라는 표현은 마치 선고처럼 들립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유물의 매각은 단순한 그림자를 넘어 많은 이들이 기억에 대한 배신으로 여길 만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과 신화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저주와 거절에 대한 전설 뒤에는 혹독한 재정 현실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대함의 표명으로 태어났던 티아라는 대중에게 감춰진 사적인 거래의 품목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영광의 어두운 면은 평범했고 그래서 더욱 슬펐습니다. 블로에르드 리스 티아라의 시대는 경매 망치 소리나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찾아왔습니다. 언론의 요란한 헤드라인도 수집가들의 열광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유물은 마지막 왕족 소유주들을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떠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비공개 거래를 통해 떠났습니다.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국가의 상징이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된 그 순간이 100년이 넘는 역사의 진정한 종착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물 자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티아라가 비록 망명 중인 가족에게 속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의 조각이자 왕조의 기억을 담은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운명, 그들의 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알비온 미술품, 개인 소장품으로 넘어간 순간 그것은 유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투자 자산으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는 재정적 가치로 환산되었습니다. 영혼은 떠나고 플래티넘과 보석으로 된 완벽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닫힌 문 뒤에서 어떤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시몬 폐하와 마르가리타 황후에게 이것은 단순한 물건과의 이별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계의 마지막 물질적 증거와의 작별이었습니다. 마리 루이즈, 보리스, 조반나에 대한 기억, 그리고 조상들의 꿈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마도 혹독한 필요에 의해 강요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테지만 그만큼 더 쓰라렸을 것입니다. 티아라를 놓아준다는 것은 군주제 복원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인정하고 위대한 불가리아 군주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가 왔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조용한 거래 이후 티아라는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빛은 무도회장이나 박물관 진열장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익명의 소유주의 시선에만 허락된 개인 소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 민족 전체의 상징이었던 존재는 외부인의 시선으로부터 잠긴 비밀이자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망각 속에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선언하는 요란한 선언문처럼 만들어졌던 장신구가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그 공적인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 운명은 그것이 찬양하려 했던 군주제의 운명을 정확히 반복했습니다. 밝고 유망한 여명, 짧은 황금시대, 긴 망명, 그리고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석양.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그 존재가 사라진 지점에서 플로에르드 리스 티아라의 역사는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걸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잠시 침묵하며 훨씬 더 큰 승리를 거두고 세계 무대에 다시 등장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그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역사가이자 감식가로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티아라의 두 번째 탄생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세계 언론이 사라졌던 불가리아 플로에르드 리스 티아라, 제네바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될 예정이라는 뉴스로 떠들썩하게 폭발합니다.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수집가, 박물관, 역사가, 귀족 가문의 후손들까지 모두 숨죽이며 이 사건을 지켜볼 것입니다. 파리, 런던, 뉴욕에서의 사전 전시는 긴 줄을 만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역사를 거듭 이야기할 것이고 티아라의 이미지는 모든 잡지와 미술 잡지의 표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경매 당일, 경매장은 긴장감 넘치는 침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벨벳 위에 놓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티아라가 대중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진 시대의 유령이 자신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돌아온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익명의 억만장자뿐만 아니라 어쩌면 국가적 보물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려는 불가리아 정부 대표나 심지어 어떤 대형 유럽 박물관까지도 소유권을 위해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 즉 해석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100년 전 티아라를 미래의 상징, 위대함의 약속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과거의 유물로 여겨질 것입니다. 티아라의 선명하고 애국적인 색채는 더 이상 민족적 자부심을 외치지 않고 민족적 비극과 잃어버린 왕국에 대해 속삭일 것입니다. 부르봉 왕가의 백합 문장은 찬란한 결합이 아닌 모든 왕조적 야망의 연약함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티아라는 정치적 선언문에서 만가가 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향수를 물질적으로 구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해석이 티아라의 가치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최종 가격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의 가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티아라의 주된 가치는 바로 그 역사에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코에헤르트 공방에서 탄생하고 순교자였던 첫 주인을 가졌으며 망명의 광채와 판매의 비밀을 간직한 완벽하면서도 비극적인 이력, 운명의 매 순간이 그 가격에 수백만 달러를 더할 것입니다. 이것은 티아라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정점이자 그 역사적 중요성이 최대한의 재정적 가치로 표현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사람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위대한 유럽 역사의 손에 잡히는 조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티아라의 두 번째 탄생은 그 최종적인 신성한 인정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역사의 조각, 사라진 왕국의 귀한 유령은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면서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티아라의 현재 주소는 소피아의 왕실 보물고도 루브르 박물관이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 반짝이는 진열장도 아닙니다. 플로에르드 리스 티아라는 알비온 미술품, 개인 소장품에 접근 불가능한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장처가 티아라의 현재이자 아마도 최종적인 지위를 결정합니다.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티아라는 역사 속에 살아있는 참여자, 즉 소유자와 함께 숨쉬고 기뻐하며 슬퍼했던 액세서리에서 역사적 유물로 변모했습니다. 비록 이 유물이 단 한 명의 관람객에게만 허락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더 이상 티아라는 착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관됩니다.
장신구의 범주에서 유물의 범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티아라의 임무는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티아라의 사명은 무도회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은 시대를 묵묵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보물의 가치는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어떤 가격을 제시하든 그것은 단순한 보석 감정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보물의 진정한 가치에 비하면 그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보물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네 가지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형성됩니다. 첫째는 바로 이 보물이 지닌 흠결없고 극적인 유래, 즉 그 역사입니다. 둘째는 이 보물을 탄생시킨 거장 비네 코에헤르트 가문이 남긴 위대한 이름입니다. 셋째는 물론 이 보석을 구성하는 돌들과 백금의 물질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물이 지닌 역사적 무게입니다. 이 보물은 한 국가 전체의 상징이며 돌 속에 영원히 새겨진 위대함을 향한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오늘날 플로에르드 리스티아라는 다른 귀금속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오히려 옛 거장들의 명화, 독창적인 필사본 혹은 고고학적 발굴품과 나란히 견주어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이 보물을 소유한 이가 누구든 간에 그는 단순히 값비싼 장신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 역사의 한 기념비를 지키는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비록 암묵적일지라도 이 보물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티아라의 영원한 수호자는 특정 개인이나 가문이 아니라 바로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그 원칙 자체가 되었습니다. 비록 개인의 소유에 있다 할지라도 이 티아라는 이제 세계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티아라의 물리적 형태는 금고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지만 그 역사와 전설 그리고 그 의미는 이미 아름다움과 권력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의 공유 재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이아몬드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무게 때문에 더욱 묵직하게 느껴지는 티아라를 쓴 위엄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찬란한 빛 뒤에 무엇인가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비네 보석 세공사 작업실에서부터 은밀한 개인 소장고의 고요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여정을 거쳐 마침내 명쾌한 답을 얻었습니다. 보석의 찬란함 뒤에 가려진 드라마는 바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희망과 승리, 상실과 어려운 결정들로 가득 찬 바로 그 인생 말입니다. 새로운 군주국의 상징으로 탄생한 이 티아라가 어찌하여 그 군주국의 비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티아라가 완벽한 거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티아라는 20번째 세기 불가리아 왕국의 짧고도 찬란했던 운명, 즉 그들의 과감한 야망, 잠시 동안의 번영, 비극적인 몰락, 그리고 망명지에서의 조용한 소멸을 그 면면에 고스란히 비추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신구의 운명은 그것이 만들어진 이들과 나라의 운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소유주들과 운명을 정직하게 함께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행한 탐구의 핵심 결론입니다. 불가리아 플로에르드 리스티아라는 차가운 금속과 생명 없는 광물들이 어떻게 인간의 열정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이 티아라의 디자인에는 정치적 야망이 암호처럼 새겨져 있고 그 보석들에는 충성의 맹세가 담겨 있으며 그 역사에는 사랑과 슬픔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마지막 매각에는 실용주의와 쓰디쓴 필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하나의 연대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위대한 보석의 진정한 가치는 캐럿이나 투명도로는 결코 측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석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의 깊이로 그리고 그 보석이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으로 측정됩니다. 이런 유물들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세대와 시대 그리고 문명 전체를 잇는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이 티아라의 물리적인 형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 속에 감추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 영혼인 역사는 이제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이 티아라는 오래된 초상화 속에서, 빛바랜 신문 스크랩에서, 기록 보관소 문서에서, 그리고 이 글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이 흥망성쇠의 서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한, 플로에르 드 리스 티아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걸작은 그 면면이 바라는 광채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남긴 전설 속에서 영원한 법이기 때문입니다.